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최신 하이파이 스피커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 내용은 이번 한국음향학회 충계 학술 발표대에서 초청 논문으로 발표될 내용인데요. 오늘 먼저 동영상으로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하이파이 스피커의 조건, 그 다음에 정적인 특성, 동적인 특성, 다음은 방사 특성, 왜곡 특성 및 스피커를 설계하는 방법, 시스템의 구성법,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 스피커 조건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네 가지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적인 특성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파수 응답, 즉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는 가청 대역인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이게 평탄하게 나올수록 좋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하이레즈 음원이 많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에서 4만 헤르츠 정도까지는 평탄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적인 특성인데요. 동적인 특성을 볼 때는 워터폴이라든지 스텝 응답이라든지 에너지 타임 커버 같은 게 있습니다. 정적인 특성에 비해서 동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지 않는 부분인데요. 하이파이 스피커에서는 동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동적인 특성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방사 특성인데요. 즉 위에서 말한 정적 특성은 정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스피커 정면에서의 주파 특성을 말하지만 방사 특성은 모든 방향에서 소리가 어떤 주파수 특성을 가지면서 방사가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 특성에 비해서 굉장히 구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요즘에서는 스피노라마라 그래가지고 2010년 이후 이제 만들어진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스피노라마라는 장치를 통해서 방사 특성을 많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콘투어 플롯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곡 특성인데요. 왜곡을 볼 때는 단일 톤에 의한 왜곡을 보는 THD, 총고주파 왜곡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IMD는 두 가지 이렇게 신호를 동시에 넣었을 때 나오는 거고,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톤을 동시에 쏘는 멀티톤 디스토션이 있고요. 다음은 컴프레션인데, 이거는 이제 사인 수입을 80dB, 90dB, 100dB 이런 상태에서 똑같은 주파수 특성이 나와주는지 대한 왜곡을 보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성이 어느 범위 이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그 하이 퀄리티 스피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정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요즘에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이렇게 그 청음실 이런 데 가보면요. 대부분 네트워크 오디오 재생기를 통해서 음원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CD가 아니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런 장치들이 이제 우리가 뭐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레즈 음원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달, 그 다음에 코브즈,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벅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초고음질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국내 회사 제품인데 하이파이 로즈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뭐 올랜더 같이 음향 재생기 전용 네트워크 오디오도 있지만, 이 제품의 특징은 4K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해 준다는 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음악을 들으면서 비디오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들어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동영상이 대세가 되겠구나 하는 걸 바로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이레즈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레이시 뭐 48kHz 그 이상의 96, 192, 384kHz까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96kHz까지 재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앰프하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40kg 이상은
이렇게 평탄하게 내줄 수 있는 초고역이 재생이 가능한 트위터 스피커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슈퍼 트위터를 사용하는 게 하이레즈 오디오 음원을 가장 이렇게 잘 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적 특성 두 번째서 이제 우리가 투웨이를 쓸 거냐, 쓰리웨이 방식을 쓸 거냐 하는 건데요. 투웨이는 이제 스피커를 내주는 유닛이 두 개가 되겠죠. 트위터하고 우퍼 이 두 개가 돼 가지고 있고, 이 두 개를 이제 잘라줄 때는 2kH라든지 아니면 3kH 부근에서 이제 3kHz 아니면 2kHz 이하는 우퍼가, 3kHz 혹은 2kHz 이상은 트위터가 내주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투웨이 같은 경우는 6인치나 뭐 7인치 요 정도 선에서 많이 쓰고요. 작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뭐 5인치 있는 데서도 우퍼 스피커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3웨이는 고음을 내주는 트위터, 중음을 내주는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저음을 내주는 우퍼 스피커로 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300Hz와 3kHz에서 잘라주거나 아니면 200Hz 및 2kHz에서 잘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2kH라든지 아니면 200Hz에서 300Hz 이 부분을 잘라주는 것들이 과연 음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뭐 스피커 정면에서 재보면 뭐 두 개가 이제 섞여 가지고 평탄한 특성을 나타내 줄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본다고 하면 뭐 2kH라든지 200에서 300Hz 부분이 실제로는 유닛 두 개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이상적인 특성을 가리킨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음악을 들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일 익숙해진 소리,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수의 목소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스피커에서 맺혀주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음성 대역은 일반적으로 150에서 한 4kg 정도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150Hz에서부터 4kg 정도까지는 하나의 유닛에서 내주는 게 이상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알아보았듯이 2A 같은 경우에는 2기에서 3kg에서 잘라버리죠. 그러면 사람 목소리가 두 개의 유닛에서 위아래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3웨이 같은 경우에도 300에서 3kg를 자른다든지 200에서 2kg를 자르면 사람 목소리가 저역, 중역, 고역으로 잘라져서 세 군데에서 나오는 효과가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하이파이 스피커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뭐 트위터라든지 우퍼가 실제로 이 주파수에서 자를 때 가장 분할 진동이 적고 스피커가 가장 잘 내줄 수 있는 굉장히 공학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방사 특성이라든지 우리가 음성이 하나의 유닛에서 나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러한 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주파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150Hz에서 4000Hz까지 내주기 위해서는 미드레인지 스피커의 특성이 굉장히 좋아야 하고 분할 진동이라든지 방사 특성을 모두 고려를 해서 미드레인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설계 기법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재 150에서 4000Hz에 대한 주파수 특성을 평탄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정축뿐만이 아니고 30도, 60도, 90도 있는 특성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미드레인지를 개발하는 중인데요. 실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상적인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미드레인지가 음성 대역을 모두 커버를 하고 우퍼는 152Hz 이하의 저음을 보태주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4000Hz 이상의 아주 초고역을 이렇게 보태줌으로써 3웨이 이상적인 3웨이 스피커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적인 특성인데요. 우리가 뭐 이걸 영어로는 다이나믹 리스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적인 특성을 위해서는 신호가 갑작스럽게 이제 쑥 들어오고 나가면 스피커도 똑같이 신호와 똑같이 들어올 때 들어와가지고 신호가 끊기면 스피커도 끊겨야 되는데 실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포트형 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옆에 보면 이렇게 포트라 그래가지고 저음을 내주는 담당을 해주는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이 포트를 통해서 실제로
밀폐형보다는 동일한 사이즈의 밀폐형보다는 거의 한 옥타브 정도 더 아래로 이렇게 저음을 내주기 때문에 실제 많은 스피커가 이렇게 포트형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포트형 방식은 스피커의 최적을 적게 해줄 수 있고 또 스피커에 대해서 최대 변이를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있지만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동적인 특성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밀폐형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갇혀있는 공기가 공기 탄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댐핑을 더 잘 시켜주는 데 반해서 포트형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공기에 대한 에어 서스펜션 작용을 못하게 되고 공기가 새어버리기 때문에 공기 탄성을 이용하지를 못해서 댐핑 특성이 밀폐형에 비해서 반드시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의 포트형 방식의 나쁜 점은 동적인 특성하고 약간 관련이 없는데요. 내부에 있는 더러운 정제파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포트 노이즈를 만들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퍼에서 만약에 동적인 특성을 좋게 하는 하이파이 스피커를 제공한다고 하면 일단은 박스가 밀폐형 박스보다는 2배 이상이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밀폐형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에 대한 탄성을 이용을 해서 댐핑 특성을 높이고, 즉 동적 특성을 높이는 것이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동적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퍼뿐만이 아니고 미드레인지 트위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진동판의 재질을 어떤 걸로 사용해야 되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크게 보면 소프트한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한 계열이 있는데요. 소프트한 계열이 이제 우리가 페이퍼, 케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퍼나 미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실크 재질이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 계열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분할 진동 특성도 굉장히 좋고 Q값도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탄한 주파수 특성을 좀 만들기 쉬운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도 좀 온화하고요. 그게 반해서 이제 하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레즈 오디오에서는 이런 하드 계열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열로는 알루미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림 같은 최신 소재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재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베릴륨이나, 그 다음에 여기도 알루미늄이 있고, 티타늄도 있고, 이런 재질의 금속성 재질인데요. 이게 동적인 특성을 좋게 해주려면 첫 번째는 일단 가벼워야 됩니다. 무조건 가벼워져야 이렇게 동적인 특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단단해야 됩니다. 근데 가벼우면서 단단하다는 것들은 사람이 참 두 가지 동시에 만족시키기 되게 어려운 조건인데요. 하지만 요즘 새로 나온 어떤 이렇게 하드 계열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면서 단단한 재질, 그리고 또 가벼우면 단단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단단해야 가볍고 단단해야만 40kg, 50kg까지도 쭉 뻗어 나가지 되기 때문에 최신 어떤 하이레즈 오디오에 맞는 하이파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하드 계열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 특성인데요. 방사 특성은 이제 이거는 언제 강조됐냐면 2010년도 이후에 방사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우퍼라든지 트위터를 사고 나면 스펙시트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주파수 특성이죠. 그 주파수 특성이라고 하면 여기 왼쪽 그림에 있는 정축, 저 0도에 있는 오네틱스에 대한 응답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새로 나온 이렇게 웹사이트라든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0도하고 30도하고 60도 이 세 개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죠. 그게 보면 0도뿐만이 아니고 30도, 60도도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스피노라마라는 것들은 2013년도에 미국 이제 표준협회와 미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이제 가정용 스피커에 대한 음질 표준을 정한 건데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축 0도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 보면 리스닝 윈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30도하고 상하 플러스 10도 응답,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스피커로 친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동시에 듣더라도 같은 음질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게 리스닝 창이 되겠고요. 초기 반사음이라는 것들은 정면으로 오는 거 이외에 앞에 이렇게 오는 부분들, 첫 번째 위에 이제 천정을 먹고 오는 부분들, 후벽을 막고 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바닥을 막고 오는 당구로 치면 첫 번째 쿠션, 내 청취자의 귀에 도달할 때 첫 번째 쿠션을 막고 오는 모든 부분들을 초기 반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향 파워는 이 70점, 이게 좀 70개거든요. 10도 간격으로 방위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70점을 모두 잰 거를 음향 파워라고 그러는데, 그 응답들이 일률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정축은 평탄해야 되고요. 이 첫 번째 0도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청취창, 리스닝 윈도우에 있는 요 녀석도 거의 정축과 유사하게 나오는 게 좋은 스피커이고,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듣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듣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듣더라도 거의 동일한 음색을 듣게 된다는 거고요. 초기 반사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맞고 오는 것들이 이제 벽이라든지 확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고 들어오기 때문에 고역으로 갈수록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되고요. 음향 파워는 이제 더 많은 이렇게 후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이게 중요한 거는 일률적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직선에 가깝게요. 리니어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좋다. 이런 특성을 가진 스피커 굉장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요. 스피커 유닛의 배치라든지 인클로저의 모양, 그 다음에 유닛이 갖고 있는 분할 진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컨트롤 되지 않으면 이런 모양 갖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웨이브 가이드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는 이런 특성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리가 좋고요.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사 특성 데이터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 특성 중에서 이 전 페이지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면요, 당연히 이게 많은 컨투어 플러스도 잘 갖춰 있는데요. 저는 컨투어 플러스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로축은 주파수고요, 세로축은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 선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0도에서만 봤을 때고요. 이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180도, 180도 이 두 개 다음에 360도 되겠죠. 360도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향으로 방사가 되는 게, 우퍼는 반향이 길기 때문에 무지향으로 방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드레인지, 여기는 트위터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서서히 이렇게 지향각이 줄어드는 형태가, 특히 무지향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웨이브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디렉티비티를 가질 때 같은 경우 서서히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줄어드는 특성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데 보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잘못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쑥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30도 정도 냈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고 막 그렇죠. 여기는 없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거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평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을 때 옆에 듣는 사람 같은 경우, 여기 듣는 사람 같은 경우 여기 한 700에서 800Hz, 700Hz 부분 여기가 이제 특성이 별로 안 좋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위아래인데요. 이게 고개를, 어른들은 위로 올라갈 거, 어린이들은 아래가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보통 1.2m의 높이 정도 되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 많이 틀어지죠. 그리고 여기가 저음 같은 경우는 밑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퍼가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가 빨간색으로 보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와준다면 굉장히 좋은 방사 특성을 갖고 있는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스피노라마 특성을 재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왜곡 특성인데요. 왜곡 특성은 이렇게 이제 가장 큰 왜곡이 구동력 부분인 BLX 왜곡이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서스펜션, 탄성력에 관련된 건데요. 복원력이 되겠죠. KMSX에 대한 겁니다. 이 변수가 X가 들어간다는 말은 이 변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BL 값이 일정하냐, 위치에 따라서 스티프니스 값이 일정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일정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일정하지 않고 적어도 대칭적으로까지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스피커가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이거는 아래로 갔을 때, 앞으로 나갈 때, 뒤로 나갈 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할 때 BL 값이, 구동력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줄어드는 건 별로 안 좋지만, 줄어들더라도 대칭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대칭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것도 복원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선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고, 하이엔드 스피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정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정하지 않다면 적어도 대칭은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대칭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안 좋은 이렇게 유닛을 보면 이거는요 완전 엉망이죠. 대칭도 안 맞고요. 이게 구동력이 앞으로 한 1.2mm 나올 때 구동력이 제일 세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스코일 위치가 지금 현재 한 1.2mm 아래로 쳐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설계가 잘못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앞으로 나올 때는 복원력이 작아지다가 뒤로 가면 굉장히 세게 당기고 복원력이 굉장히 크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제일 낮은 지점이 또 2mm, 앞으로 2mm 지점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자꾸 앞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얘가 제일 복원력이 작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튕겨 나가려는 성질이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피커인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스피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재보면요. 잘 공개를 안 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레이저 변이를 통해서 재보면 금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칭이 되거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되는 이런 스피커들이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THD가 굉장히 이렇게 커지는, 왜곡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성은 하이엔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제 인덕턴스 왜곡입니다. 이것도 또 변이에 따라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쪽으로 나갈 때, 이거 뒤쪽으로 갈 때인데요. 스피커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인덕턴스가 작았다가 뒤쪽으로 가면 인덕턴스가 커지죠.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앞쪽으로 간다라는 말은 보이스 코일이 이제 앞쪽으로 나간다라는 말은 이게 위로 이렇게 운동한다는 얘기. 위로 들어가면 여기가 코어가 이제 공기가 되죠. 안으로 들어가면 코어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공신코어, 철신코어를 갖고 있는 코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덕턴스 값이 작아지다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인덕턴스 값에서 임피던스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운동성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여기다가 이제 쇼팅링 전도성 물질로 되어 있는 이렇게 캡이라든지 링을 이렇게, 여기는 캡을 씌워줬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면 일률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전 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이엔드 우퍼라든지 하이엔드 미드에서는 반드시 이런 쇼팅링이 반드시 있는 제품으로 사셔야 됩니다. 특히 크게 움직이는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고를 때 쇼팅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따져보고 나중에 실제로 측정을 해서 이게 위치에 따른 인덕턴스 값이 일률적인 걸로 이렇게 고르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왜곡 특성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대역에서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40dB이다 그러면 1% 이하가 되겠죠. 이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보면 그보다 더 큰, 우리가 듣는 그 이상의 96dB 정도에서도 이게 1% 이하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듣지 않는데 왜 이렇게 큰 대역 출력에까지 봐야 되냐고 하면, 순간적으로 크게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많거든요. 우리가 듣는 것들은 RMS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올 때는 뭐 100dB 이렇게 우습게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순간적으로 나온 디스토션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96dB 아니면 좀 크게 본다고 하면 100dB에서도 1% 이하의 THD가 나오는 제품을 선택해야만 다이나믹한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피커 설계하는 부분인데요. 스피커를 설계를 할 때는 이 방사 특성을 내가 어떻게 주고, 유닛을 어떻게 배치해 주고, 트위터를 어디다 달고, 포트를 어디다 달고, 그렇게 되면 주파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다 만들어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유닛의 특성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의 유닛을 어디에 배치했을 때 배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회절 특성이 어떻게 바뀌고, 그때 소리가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렇게 회절 분석하고 스피커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주파 특성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피노라마 특성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스피커 설계 기법인데요. 지금은 다 이제 요즘에는 AI까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고요. 그래서 스피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설계 툴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동부 설계하는 건데요. 구동부도 실제로 내가 보이스 코일의 턴수를 어떻게 해주고 자석을 어떻게 쓰고 자석을 썼을 때 이게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에 세츄레이션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TS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BL 커브 이런 것들이 대칭적으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뭐 설계 단계에서 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감도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뭐 사각형 코일, 각형 코일, 원형 코일 전부 다 이렇게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판 부분도 진동판에 갖고 있는 분할 진동이 어떻게 했고, 이 쉐입을 어떻게 해주고, 이 더스트 캡을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해주고, 여기서 진동판을 어떤 모양으로 두 번 몇 번 꺾어줄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보면 0도에서부터 90도까지의 특성들을 갖다가 방사 특성을 다 볼 수가 있고, 임피던스 특성들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계를 통해서 만들면 굉장히 좀 빨리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떤 가이드라인으로서 80% 90% 정도의 정확도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박스 부분인데요. 포트의 길이를 얼마 정도로 해주고, 그때에 따라 주파 특성이 어떻게 바뀌고, 출력을 올려주면 컴프레션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유닛에 맞는 이 박스를 이렇게 고르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박스가 정해졌을 때 이 박스에 최적화된 유닛을 이렇게 TS 파라미터를 뽑아내주는 이런 어떤 리버스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패시브일 때 가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코일하고 콘덴서를 얼마 값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복 이렇게 회계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값들을 알려줍니다. 나는 그래서 뭐 최저 저항을 얼마 이내로 해주고 위상을 얼마 이내로 넣어주면서 타겟으로 갖고 있는 주파 특성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산해 나가면서 최적의 값들을 알려줘. 뭐 그리고 그때 각각의 소자에는 얼마 정도의 출력이 나오고 스피커에는 얼마나 출력이 걸리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트위터하고 우퍼 각각에 대해서 임피던스 곡선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피커 트위터하고 우퍼의 그 주파수 특성까지도 다 넣어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테스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는 그냥 주파 특성은 플랫하고 뭐 트위터하고 우퍼는 4옴 뭐 2000Hz 자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임피던스 커버가 플랫하지도 않고 4옴이지도 않고 주파 특성도 플랫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처음에 내가 설계했던 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수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인클로즈 박스에다가 우퍼의 주파 특성, 우퍼 임피던스 특성, 트위터의 주파 특성, 트위터 임피던스 특성을 넣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구해버리면 이게 한 방에 이게 각각의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내가 목표라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한 방에 설계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약간의 보이싱만 해주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커 설계에 대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설계가 됐을 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측정하고 분석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기적인 측정 및 분석, 그 다음에 자기적인 측정 및 분석, 기계적인 측정 및 분석, 음향 측정 및 분석으로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클리펠 장비가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스피커 터미널에서 전압하고 전류를 센싱을 해서요. 이 전류 왜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정기적인 파라미터면 TS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점점 이제 출력을 키워가면서 라지 시그널에 대한 파라미터를 뽑는 과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기적인 걸로요. 그리고 레이저를 통해서도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 열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인덕턴스라든지 아까 구동력, 보급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기적인 특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기적인 특성은 이게 홀 센서를 이렇게 넣어서 실제로 여기가 이게 360도에 대해서 자속 밀도가 일정한지, 여기 보면 이쪽에서는 좀 안 맞죠. 그러면 지금 이쪽 각도에서는 이 사이에 어떤 뭐 강적이 좀 더 좁혀져 있다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여기 힘이 커지기 때문에 분할 진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것도 똑같이 이걸 할 수 있고요. 다음은 기계적 측정인데, 기계적 측정이라는 말은 여기다가 이제 그 레이저 변이계를 이용을 해서 있잖아요.
예, 각각의 이제 이걸 갖다가 몇백 점, 몇천 점을 찍어서 각 주파수별로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이제 분할진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스티프니스를 컨트롤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쉐입을 바꿔줬을 때 좀 더 분할 진동을 좀 더 억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기계적인 분석이 레이저 변이기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폰이 이제 이렇게 이게 반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똑같이 이제 그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방사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무향실이었고, 하지만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쇼트가 되는데요. 그리고 뭐 이게 벽에 맞고 튕겨오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더블 레이어로 스캔을 합니다. 더블 레이어를 스캔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스피커에서 나가는 아웃고잉 웨이브하고 인고잉 웨이브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고잉 웨이브만 취하면 소위 말해서 이게 무한배풀이 있는 것처럼 하는 특성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는 반사되는 부분만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닛 자체가 갖고 있는 방사 특성들을 다 뽑아내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특성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때 넣어준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음향 방사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방사 특성인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거 재려면 뭐 일반적으로 이 스피커를 무향실에 넣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무향실이라는 것들이 보통 한 컷오프 프리퀀시가 100Hz나 뭐 큰데 해봤자 70에서 80 정도 되는데요. 그 이하의 주파수를 완벽하게 흡음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서브우퍼 이런 것들 측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니어필드 스캐너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스피커를 고정시켜 놓고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스캐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더블 레이어로 스캔을 하면요, 인고잉하고 아웃고잉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향실이 필요 없이 뭐 잔향실에서도 이게 인고잉 웨이브를 갖다가 서프레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그 일반 룸에서 내가 청지실에 쟀다고 하면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찌글찌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다 반사음 때문에 찌글찌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찌글찌글 나오는데 얘가 왜 찌글찌글 나오냐 그러면 이런 룸에 대한 반사음들이 이렇게 빨갛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는 더블 레이어로 이렇게 점선하고 시선에 대한 더블 레이어로 스캔하게 되면 이 빨간 부분을 빼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을 빼내주면 이렇게 이런 녹색 특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뽀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특성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향실이 아니지만 무향 특성을 잴 수가 있고요. 그리고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해서 스피노라마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이런 특성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스피커에 대한 음향 특성을 한 방에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정확하게 무향실 없이도. 지금 이게 이제 니어필드 스캐너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라우드 소프트 제품들이라든지 립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유한요소 해석법을 이용한 뭐 콤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설계가 가능한데요. 이 설계된 거에 대해서 측정 및 분석은 이렇게 클리펠에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굉장히 하이엔드 스피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그 스피커를 지금 만드는 게 있고요. 지금 이게 파인드라는 제품인데요. 얘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하이파이스 오디오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죠. 일단은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경로에 대한 부품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스트리머를 통해서 서버에 있는 마스터 퀄리티 오디오 음원을 바로 직접 ASBO 디지털 케이블을 통해서 액티브 스피커인 디지털 앰프에다가 바로 직결해서 바로 듣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안 하면 뭐 만약에 패시브다고 하면 패시브 회로드를 거쳐야 되고요. 또 앰프를 또 따로 거쳐야 되고, 또 이게 아날로그를 디지털하고 하고 디지털이 아날로그 여러 번 바뀌는 경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패시브 회로도 다 없고요. 패시브 회로도 결국은 RLC고 이것들도 왜곡을 일으키는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특히 뭐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인덕턴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저항도 많기 때문에 스피커에 대한 댐핑을 또 이렇게 저하시키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바로 디지털의 시그널이 바로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디지털 앰프에서, 물론 이 디지털 앰프의 DAC가 좋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가능하겠죠. 굉장히 좋은 DAC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스피커의 단자에 물리는 최소한의 경로가 하이파이 스피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뭐 사람 키보다 더 큰 스피커라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 청음실에 오시면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현대의 어떤 하이파이 스피커는 초고음질을 재생을 해야 되는데요. 초고음질 재생을 위해서는 20에서 적어도 40kH까지는 재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음성 정의를 위해서는 미드레인지가 대부분의 음성 대역, 즉 150에서 4000Hz를 재생시켜야 되고요. 동적인 응답 향상을 위해서는 밀폐형 인클로저를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적 응답 향상을 위해서는 가볍고 단단한 금속 계열 진동판, 즉 베릴륨, 티타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면은 더 평탄하고 초기 반사음 및 음향 파워 응답은 고주파로 갈수록 천천히 줄어드는 주파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청 대역에서 1m에서 적어도 96dB 정도 레벨까지는 1% 이하의 THD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음향 이렇게 경로를 최소화시켜서 왜곡을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신 하이파이 스피커 설계에 관련돼서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스피커를 만들어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끼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을 발표 4개 넣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